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2032. 예, 오늘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23분입니다. 예. 저는 이전 시간에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했는데요. 야구는 결국 LG 트윈스가 아깝게 졌습니다. 아까워라. 내일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 내일을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안 한다면.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새 책을 새로 미디어북을 할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자, 어떤 책이냐면 이 책입니다. 짜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섹스 지음, 조석현, 옹김, 이마고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아주 어떤 몇몇 매체에서 독서 책에 관련된 방송 같은 데서도 소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가 걸려서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책 날개에 올리버 섹스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사진이 있고, 이 사람의 말인 모양입니다. 나는 인간이 어떤 부분을 상실하거나 손상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새롭게 적응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 자기가 겪은 임상에 대해서 자기가 임상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리버 섹스, 신경학 전문의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는 193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런던, 옥스퍼드,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공부했다. 부모가 모두 의사였던 그는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서 의학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UCLA에서 신경학 전문의 과정을 밟은 후 현재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신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학자이면서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록펠러 대학의 루이스 토마스 상을 수상하였으며, 네, 이 루이스 토마스 상을 수상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주 흥미가 그때 많이 생겼어요. 이 루이스 토마스 상을 받은 그 과학자이자 작가가 이 올리버 섹스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의 리차드 도킨스, 이런 분들이 이 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로부터 의학의 개관 시인이라는 칭송을 받은 바 있는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9권의 책은 세계 2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대학에서는 신경학뿐 아니라 윤리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그의 글을 교본으로 채택하였다. 1895년에 출간되어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남겨준 베스트셀러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비롯해 그의 저서들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제공하여 시, 소설, 희곡, 오페라, 춤, 그림, 영화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낳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프랑스에서 세계적 연출가 피터 브룩에 의해 영국 무대에 올려졌으며 그의 임상 체험 기록인 소생은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 사랑의 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소생이란 책은 안 샀어요, 제가. 사회적 규범과 틀 바깥에 존재하는 신경병 환자들과 특별한 교감을 이루며 두뇌와 인간 의식에 대한 현대 의학의 이해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듣는 그는 정신세계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임상 사례의 틈에서 의학적 일화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단순히 질병과 전개 과정의 기록을 넘어 환자들 내면의 이야기를 되살려내고 그것을 중심적 위치로 복원시켜낸 그의 독특한 임상법은 오로지 기계적 검사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현대의학 속에서 더욱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일상에서의 그는 자신의 기이함을 드러내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건방증, 약간의 틱 증세를 보이는 체질, 스타트렉 시리즈에 대한 괴짜 같은 열정, 아침과 점심은 시리얼과 바나나, 저녁은 밥과 생선만을 먹는 엄격한 식습관 같은 것들이 일례이다. 지금껏 수동 타자기만을 고집해 글을 쓰고 있으며 매일 2시간씩 수영을 하고 틈만 나면 식물원 산책을 하는 데다 집안에 양치식물 정원을 꾸민 것으로도 모자라 멕시코로 식물 탐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가끔씩 음악회에 가서 무대를 등지고 앉아 글 쓰는 것을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가장 좋아해. 모차르트는 나를 더 나은 신경학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의 유족집은 한때 그의 환자였으며 지금은 친구가 된 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언제나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확실히 특이하네요. 옮긴이는 조석현이라고 하시고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수학했다. 그래서 한 20여 권의 책을 번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초판 1세 발행일이 2006년 2월 13일이네요. 2006년이면 벌써 20여 년이 다 됐습니다. 들어가는 길 제1부 상실, 제2부 과잉, 제3부 이행, 제4부 단순함의 세계, 역자 후기 참고문헌, 장별 참고문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번 첫째 시간은 보자. 아이고야. 요번 첫째 시간은 들어가는 글
제1부 상실의 앞쪽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자,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다. 윌리엄 오슬러. 의사는 자연학자와는 달리 단 하나의 생명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체, 즉 주체성을 지닌 한 인간의 마음을 둔다. 아이비 맥킨지. 둘 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책은 좀 그림이 많아요. 네, 그림이 좀 뭐랄까 그냥 대충 그린 사파처럼 많은데 뭐 그냥 그래서 좀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고 한 페이지당 글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림도 많고 그래서 책은 두꺼운데 400 참고 주소까지 해서 444쪽 되는데 그 절반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자, 들어가는 글. 파스칼이 말했듯이 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쓸 것인가이다. 책을 쓸 때 가장 마지막에 결정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읽게 될 기묘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체계를 잡고 책머리에 쓸 인용문 2개를 정하고 나서 나는 내가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봐야만 했다. 책머리에 실은 인용문들의 양면성,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상반된 면,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비 맥킨지가 제기한 의사와 자연학자 사이의 양면성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양면성과 통하는 면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자연학자인 동시에 의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질병과 사람 양쪽 모두에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론가이자 작가이기도 하다. 나는 과학적인 것과 낭만적인 것 모두에 푹 빠져 있고 그 둘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인간을 에워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있다. 병은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동물도 질병에 걸리기는 하지만 병에 빠지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병은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인간만 처했다고 보지 않고 동물도 병에 걸리잖아요. 모든 생명체의 본질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인간만 뭐 병에 빠지는 것은 인간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좀 성급한 단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직업, 아니 내 삶은 병든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환자 그리고 그들이 걸린 병과 함께 지내다 보니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이제 나는 니체가 제기한 질문을 버릇처럼 입에 담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병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병 없이 살아갈 수 없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과 함께 살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지막 인간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환자를 접하다 보면 의문이 끊임없이 샘솟았고 나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환자 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따라서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 혹은 연구 속에는 그러한 의문과 환자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연구서? 그렇다. 이 책은 연구서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이야기 혹은 임상 보고서일 수도 있다. 질병을 처음으로 병력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본 사람은 히포크라테스였다. 그는 질병에 일정한 경로가 있어서 첫 징후에 이어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다행스러운 결말 혹은 치명적인 결말이 뒤따른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병력, 즉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기술이라는 개념 가로 열고 예전에 쓰던 용어인 병적학이 더 정확하다 가로 닫고 개념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 혹은 역사는 자연사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병력은 개인에 대해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병력은 질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는 당사자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병력 속에는 주체가 없다. 오늘날의 임상보고에는 주체가 3염색체 백색증에 걸린 21세 여성과 같은 피상적인 문구 안에 넌지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식의 병력은 인간이 아니라 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병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주체, 즉 고뇌하고 고통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병력을 한 단계 더 파고들어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뿐만 아니라 누가를 알게 된다. 병과 씨름하고 의사와 마주하는 살아있는 인간, 현실적인 환자 개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요즘에 너무 의료라는 게 상업화가 돼가지고 비인간적인 면이 많죠. 의료 분쟁도 사실은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그거죠. 고차적인 신경학과 심리학 연구에서는 환자를 인간 자체로서 대단히 중시한다.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의 인간적인 존재 전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꼭 고차적인 신경학과 심리학에서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환자의 치료 분야에서 모두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병의 연구와 그 사람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서술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감히 이름을 붙인다면 주체성 신경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어떤 사람을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신경의 세계를 다루고 옛부터 제기되어 온 머리와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정신, 가로 열고 심리과 물질, 가로 열고 육체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둘 사이에는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을 동시적으로 다루고 분리할 수 없도록 결합시켜 실행하는 연구가 가능하다면 범주가 서로 다른 그 두 영역을 접근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메커니즘과 생명이 교차하는 장소로 다가가 병리적 기술과 한 인간의 역사가 맞물리는 지점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미 넘치는 임상 체험을 글로 남기는 습관은 19세기에 절정을 이룬 후 신경학이라는 객관적인 과학의 도래와 함께 쇠퇴하였다. 루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글로 남기는 힘, 이것은 19세기의 위대한 신경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의 보편적인 자질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이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위대한 기억력 이야기와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와 같은 루리아의 후기 저작은 그러한 상실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담은 임상 담은 옛 전통으로의 회기라고 말할 수 있다. 루리아가 말한 19세기로의 회기, 병력을 도입한 최초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로의 회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낱낱이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토록 뿌리 깊은 이야기 전통으로의 회기이다. 우리는 고전 속에서 영웅, 희생자, 순교자, 전사들의 원형을 만난다. 신경학의 환자도 다종다양하며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원형과 마주친다. 우리의 경험은 고전의 세계를 뛰어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책에 담긴 기묘한 이야기 중에는 고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길 잃은 뱃사람을 비롯한 여러 명의 특이한 인물들은 고전에 묘사된 인간의 원형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환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나라를 여행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로서는 그런 불가사의한 나라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묘사하는 나라는 그만큼 불가사의한 나라이다. 그들의 인생과 여행에는 탁월한 소설적 요소가 숨쉬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나는 오슬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비유에 쓴 글귀를 책머리의 인용문으로 골랐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임상보고뿐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과학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이 함께 얼굴을 내민다. 가로 열고 루리아는 신비로운 과학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다. 가로 닫고 사실과 꿈 같은 이야기의 뒤얽힘. 이 책에 등장하는 환자들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은 그 둘의 뒤얽힘이다. 이 점은 나의 책 소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믿기 어려운 상상력에 감탄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그들의 이야기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또 달리 있을까? 유래가 없다면 비교할 수도 없다.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새로운 신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
이 책에 실린 8편은 이미 발표한 글이다. 길 잃은 뱃사람, 메들린의 손,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는 뉴욕 리브 오브 북스에 실렸다. 1984년, 1985년이네요. 익살꾼 틱 레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회상은 런던 리뷰 오브 북스 1981년, 1983년, 1984년에 실렸다. 그러나 이 잡지에 실었을 때의 회상은 글이 훨씬 짧았고 제목도 음악적인 귀였다. 수평으로는 사이언스 1985년에 발표된 글이다. 억누를 길 없는 향수는 랜싯 1970년 봄호에 발표된 글이지만 그때의 제목은 엘 도퍼가 가져다 준 억누르기 어려운 향수였다. 이 글은 내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는 소생에 나오는 로스 R의 모델이 된 인물이다. 시곡 일종의 알래스카를 쓴 헤럴드 핀터는 나의 소생을 읽고 힌트를 얻어 극 중에 데보라라는 여자를 등장시켰는데 위에서 말한 환자는 이 데보라의 모델이기도 하다. 환각 속에 실린 4편에 대해 말하자면 앞의 2편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1984년에 진료 기담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글이다. 나머지 2편은 이전에 내가 쓴 책에서 뽑아 이 책에 옮겨 실은 것으로 둘 다 짧은 글이다. 그중 한 편의 제목은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이며 이것은 한쪽 다리에서 다른 하나는 힐데가르트의 환영으로 편두통 백과에서 각각 발췌하였다. 나머지 12편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글이며 1984년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집필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은 순전히 다음과 같은 편집자들 덕분이다. 먼저 뉴욕 리브 오브 북스의 로버트 실버스와 런던 리뷰 오브 북스의 메리 케이 윌머스, 케이트 에드거가 있다. 그리고 뉴욕의 서미트 북스사의 짐 실버맨과 런던의 덕 워스사의 콜린 헤이크래프트 두 분은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성껏 도와주셨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동료 신경학자들 중에서 특히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분은 제임스 퍼든 마틴 박사이다. 그분은 내가 찍은 크리스티노와 맥그레거 씨 등 2편의 비디오를 보고 이 2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의견을 밝혀주셨다. 그 결과 몸이 없는 크리스티노와 수평로를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2편은 그분에게 힘입은 바 크다. 다음으로 감사할 분은 내가 런던에서 근무할 때 신경정신과 과장이었던 마이클 크레이머 박사이다. 박사는 한쪽 다리를 읽은 후 자신이 경험한 매우 비슷한 임상례를 써서 보내주었다. 그 글은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의 뒷이야기에 소개했다. 그 다음으로 도널드 맥크레 박사가 있다. 그는 아주 시기한 시각인식 불능증 환자를 다룬 경험이 있다. 그것은 나의 예와 놀라울 만큼 비슷한 임상 경험이었고 내가 그것을 발표한 2년 뒤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후기에 적은 글이 그것이다. 뉴욕에 있는 친한 버시자 동료인
이사벨 라핀 박사에게는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녀와 나는 많은 임상 경험을 교환했다. 크리스티너 가로 열고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가로 닫고 크리스티너를 소개해준 사람도 바로 그녀이다. 또한 그녀는 자폐증에 빠진 예술가 호세를 아이 때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치료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환자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가족과 친지분들의 사심없는 후원과 관용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가로 열고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로 닫고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쓰도록 허락했다. 때로는 격려까지 해주셨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글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어느 날인가 치료법을 발견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한다. 소생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나는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서 환자의 이름과 세세한 사항은 바꾸었다. 이것은 그들과의 개인적인 신뢰, 나아가서 나의 직업적 신뢰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감정만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훌륭한 조언자이자 의사인 그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 책을 바친다. 누군가요? 그분이라는 게 1985년 2월 10일 뉴욕에서 올리버 섹스. 여기가 이제 들어가며 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이고 다리야. 정견아, 아빠 다리 아파. 응? 내려갈까? 자, 이제 내려가자. 옳지. 옳지. 예, 11시가 다 돼가는데 자, 오늘 조금 더 책을 읽고 자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쉬는 날 같은 때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고 저녁 때서 이제 잠자리에 딱 들게 되면 잠이 아주 잘 오더라고요. 아주 잠이 잘 옵니다. 네. 자, 제1부 상실. 그 누구의 동정과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가혹한 시련이다. 그녀는 장애자이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신체가 마비되지도 않았다. 겉으로 나타나는 장애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종종 거짓말쟁이나 얼간이로 취급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취급을 받는다. 네.
결손이라는 용어는 신경학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신경기능의 장애나 불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말소리 상실, 언어 상실, 기억 상실, 시각 상실, 정체성 상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의 상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특정 기능 또는 능력의 결함이나 상실을 지칭할 때 쓰인다. 이러한 기능장애들, 이건 역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러한 기능장애들에는 그것들 각각을 지칭하는 우리들만의 전문 용어들이 있다. 소리 못냄증, 운동성 실어증, 언어 상실증, 읽기 언어 상실증, 행위 상실증, 인식 불능증, 기억 상실, 조화 운동 못함증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용어들이다. 이거는 아마도 번역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것들은 모두 질병이나 부상 혹은 발달 장애로 인해 환자들이 특정 신경 혹은 정신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뇌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1861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브로카가 뇌 자반구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그에 해당하는 특정 장애, 즉 언어 상실증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대뇌 신경학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사람 뇌의 지도가 그려짐에 따라 언어, 지각 등의 능력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뇌의 특정 중추들이 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세기 근 무렵이 되자 좀 더 예리한 관찰자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특히 프로이트는 자신의 책 언어 상실증에서 기존의 뇌 지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며 모든 정신활동에는 매우 복잡한 내적 구조가 있고 그와 똑같이 매우 복잡한 생리학적 원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지나 지각 능력에 발생하는 특정한 장애를 연구하면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인식 불능증이란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는 언어 상실증이나 인식 불능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롭고 좀 더 세련된 과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염두에 두었던 새로운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A.R. 루리아 가로 열고 그리고 그의 붙인 A.R.A. 루리아, 레온체프, 아노킨, 번스틴과 그 밖의 여러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그것에 신경심리학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새로운 과학은 루리아의 일생에 걸친 연구에 힘입어 풍부한 결실을 낳았다. 그러나 혁명적인 중요성에 비해 신경심리학이 서유럽으로 전파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경심리학은 인간의 상위 뇌피질 기능 영업하는 1966년이란 기념비적인 책 안에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었다. 또한 일종의 경기, 즉 병적학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 영업하는 1972년에도 실렸다. 이 책들은 그 나름대로 거의 완벽하지만 루리아가 전혀 손을 못 댄 영역도 있었다. 인간의 상위 뇌피질 기능은 뇌의 자반구가 관장하는 기능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의 주인공 자체츠키 역시 좌반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었다. 우반구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경학과 신경심리학의 역사는 저반구 연구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열등한 방구라고 불리는 멸시를 당할 정도로 우방구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방구의 손상 부위와 그에 따른 증상을 밝혀내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었던데 반해 우방구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증후군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우방구는 좌방구보다 좀 더 원시적인 것으로 비하되곤 했다. 반면 좌방구는 인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 좀 더 정교하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영장류의 뇌, 특히 인간의 뇌에서는 가장 나중에 발달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즉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을 담당하는 것은 우방구이다. 이 우방구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그 컴퓨터에 해당하는 것이 자방구이기 때문에 이쪽은 말하자면 프로그램과 도식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경정신학은 사실보다 도식 쪽에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우방구의 원인을 가진 증후군이 나타나면 그것을 특이하고 기묘한 현상으로 간주했다. 좌방구, 우방구. 과거에도 우방구의 증후군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로 열고 예를 들면 1890년의 안톤과 1928년의 페칠 가로 닫고. 그러나 우방구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어쩐 일인지 번번이 무시되고 말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루리아는 말년에 지은 저서 중의 하나인 기능하는 뇌에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우방구의 증후군에 대한 고찰을 덧붙였다. 지극히 짧으면서도 대단히 흥미를 끄는 날카로운 고찰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지었다. 지금까지 전혀 연구된 적이 없었던 이러한 결함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인도한다. 즉, 직관적 지각작용에서 우방구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대단히 중요한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나는 앞으로 작성할 논문에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결국 루리아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우방구를 다룬 논문 몇 편을 작성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표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소련에서는 출간되지 않았다. 그는 우방구를 다룬 논문을 영국의 R.L. 그레고리에게 보냈고 그레고리가 자신이 편집 중이던 옥스퍼드 캠페니언 정신편에 실었던 것이다. 우방구를 연구하는 일이 어려운 까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알 수가 없고 게다가 외부 관찰자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방구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 환자 본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좋다. 가로 열고 바빈스키는 이 희귀하고 특수한 상태를 병식결손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가로 닫고.
한편 외부 관찰자가 이러한 환자의 내면 상태를 상상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대단히 날카로운 관찰자라 해도 그렇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해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좌방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우방구 증후군은 좌방구 증후군과 거의 같은 빈도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방구 증후군이 신경정신학과, 신경심리학의 문헌에 얼굴을 내미는 빈도는 터무니없이 떨어진다. 우방구 증후군의 서술이 1이라면 좌방구 증후군의 서술은 1000 정도의 비율이다. 마치 우방구 증후군 따위는 신경학의 체질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꼴이다. 그러나 루리아가 말했듯이 우방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신경학이 또 하나 탄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우방구 증후군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새로운 유형의 신경학은 개인 주체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루리아가 특히 즐겨 사용한 용어를 빌려서 낭만적 과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에서는 자기라든가 인격의 밑바탕에 있는 기초가 밝혀지고 검증되기 때문이다. 루리아는 이런 유형의 과학에서는 이야기의 형태를 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우방구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자세한 병력을 서술하는 것이다. 즉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남자와 대비되는 병력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루리아는 죽기 직전에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설령 스케치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꼭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엄청난 경이의 세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러한 장애에 각별한 흥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누구도 파고들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러한 세계를 약속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딱딱한 기계주의적 신경학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좀 더 개방적이고 시야가 넓은 신경학과 심리학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당시 내가 흥미를 품었던 분야는 지금까지 말한 결손보다는 오히려 자기 그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경장애였다. 이러한 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기능의 결손이 아니라 기능의 과잉의 원인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는 방법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저 이것만은 못 박아두고 싶다. 즉 병이란 결코 상실이나 과잉만이 아니다. 병에 걸린 생명체,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항상 반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주체성을 지키려고 한다. 혹은 잃어버린 주체성을 되찾으려고 하고 아주 기묘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반응한다. 이러한 수단을 조절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신경 조직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의사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I.B. 맥킨지는 이 점을 당당하게 서술했다. 네, 인용입니다. 도대체 병의 본질이라든가 새로운 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의사는 자연학자와는 달리 다양한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론화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생명체, 역경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의 개체, 즉 주체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둔다. 정신의학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러한 역동적인 활동, 즉 수단과 결과가 아무리 기묘하더라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특히 프로이드는 이 방면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편집광의 망상이란 산산이 부서져 혼돈으로 변한 세계를 무언가에 의해 보상받고 다시 한번 재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노력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지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프로이트와 똑같은 견해를 아이비 맥킨지는 이렇게 피력했다. 파킨슨 증후군의 치료란 혼돈에서의 복구라고 말할 수 있다. 조화를 이루던 것이 무너지고 최초의 혼돈이 온다. 그것이 재활지도를 통해 아직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재통합되는 것이다. 소생은 어떤 하나의 병으로 인해 발생한 혼돈의 복구와 재통합을 묘사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저작에 이어지는 연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병으로 인해 발생한 혼돈과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복구의 재통합이어야 한다. 제1부 상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특수한 시각적 인식불능증의 예, 즉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상보고는 고전적인 신경학에서 공리처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다. 기존의 견해에 따르면 뇌의 손상은 그것이 어떠한 손상이든 추상적, 범주적인 태도 가로 열고 이것은 쿠르트 골드스타인의 용어이다. 가로 닫고 추상적 범주적인 태도를 마비 상실시킨다. 이것이 마비 또는 상실된 인간에게 남는 것은 감정과 구체적 즉흥적인 태도뿐이라는 것이다. 1860년대의 슈링스 잭슨도 이와 거의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음악가 피 선생의 경우에는 정반대이다. 그는 감정, 구체성, 개인적인 것, 현실적인 것 모두를 잃어버리고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시각의 세계에 대해서뿐이지만 추상적, 범주적인 것만은 부둥켜 안고 살며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곤 했던 것이다. 잭슨과 골드스타인이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이따금씩 상상한다. 그 두 사람에게 나의 환자 피를 진찰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묻는다.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가 이제 일부 상실에 대해서 서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통 한 짧게 돼 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당. 그래서 한 번에 2-3개 정도씩의 에피소드를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롭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11시 18분인데요. 이제 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